문화적 차이는 당연 섣부른 비판은 금물 파랜드 이현정. 탄자니아, 가나, 이집트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겪었다. 인간은 자신이 자라온 문화적 환경 내에서 현실을 인식한다. 또 자신이 느끼는 현실이 정확한 인식이라 믿는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는 어떤 나라를 가도 겪기 마련이다. 한국과 다른 문화와 마주할 때 우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생소한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항상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재원으로 머물렀던 이들 나라와 한국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는 권력 간격이 한국보다 강하다. 권력 간격이란 한 사회에서 권력이 약한 사람이 권력 불평등을 인정하고 이를 당연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권력 지위 돈 학력을 갖춘 이들이 우월적인 면을 남용해도 그에 대한 저항감이 한국보다 낮다. 탄자니아에서 지방 도시 출장 중 겪었던 일이다. 현지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빌려 상수도 청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이었다. 교통경찰이 운전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뒷좌석에 앉은 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탄자니아 교통법규를 확인했다. 이어 교통경찰에게 탄자니아는 앞 좌석만 안전벨트가 의무사항이고 뒷좌석은 권고사항이라는 법 조항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은 모바일 기기로 벌금 고지서가 출력됐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민원 담당 경찰관은 자리에 없었다. 어렵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방 상수도 청장과 면담 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쉽게 해결됐다. 상수도 청장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민원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상수도 청장과 면담 후 경찰서에서 민원 담당자를 만나 이 억울한 일을 해결했다. 이 일을 해결하자 운전기사는 오랜 기사 생활 중 민원 담당 경찰을 만나거나 전화 연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상수도 청장의 연락으로 민원 담당자를 처음 볼 수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이 사건 이후 필자는 휴대폰에 고위직과 찍은 사진을 저장해 두고 다녔다. 사소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종종 무사 통과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대통령 후보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 공약에 대해 주변 현지인에게 물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정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필자가 노골적인 부정부패에 분개하면 간혹 현지 직원들은 그만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미지 확대. 가나 수도 아크라의 길거리 행상. 가나 수도 아크라의 길거리 행상. 가나 아크라 도심 도로에 차가 막히면 정차된 차 사이로 행상들이 아슬아슬하게 다닌다. 무게중심을 잡고 무거운 간식과 음료 등을 가득 담은 대야를 머리에 이고 뛰다시피 한다. 이현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하다. 계획이 어긋나면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피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화는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 좀 더 감정적으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 나라는 한국과 비교하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약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느긋하다.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비해 이들 나라 사람은 즉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재원의 주요 역할은 어느 한 측의 요구사항을 상대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 출장단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면담을 확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한국 출장단은 항공권, 숙소 예매 등 동선에 따라 미리 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최소 한개월 전부터 면담 가능 날짜, 장소, 목적 등을 상대 측에 알린다. 일정에 따라 교통편, 숙소 등을 예약하기 위해 면담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 측은 면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일정 확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잦다. 면담일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이메일, 왓츠앱,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게 된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 일정 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일정 확인이 지연될 경우 향후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압박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상대 측이 일정 확인을 끝내주지 않아 한국 측이 임박한 출장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 반면 상대 측은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와 고위 관계자가 3일 뒤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급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국 측도 참석해 달라거나 행사 초대장을 행사 1시간 전에 보내기도 한다. 사정고지 없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지금 회의하는데 빨리 오라고 재촉해 담당자를 놀라게 한다. 왜 미리 안 알려줬냐고 따져봐야 속의 경읽기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들 나라는 남녀 성별의 사회적 역할, 복장, 행동 등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적 문화가 강하다. 여성은 노동할 때도 불편해 보이는 통 좁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법관습 사회적으로 일부 다처가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된다. 이집트 남부 농촌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의 무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 이후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한 데 이어 짧은 기간 안에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권위주의 탈피와 함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남녀 평등적인 문화로도 빠르게 전환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딘 민주화, 강력한 권위주의와 즉흥적인 면, 그리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치면 우리나라의 빠른 발전과 전환 경험에 매몰돼 이를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언행으로 나올 때가 있다. 개발협력 종사자로서 경계해야 할 태도다.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절대빈곤의 진짜 현장엔드 김영환. 아래 사진의 움집이 어느 시대의 것처럼 보이는가? 국제개발협력 수업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학생이 선사시대를 떠올린다. 그럴만하다. 땅을 파고 집단을 둘러 만든 움집은 실제로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이미지 확대 부룬디 트와족 마을 움집 내부. 부룬디 트와족 마을 움집 내부. 김영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진은 필자가 2015년께 아프리카 최빈국 부룬디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움집은 수도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어찌 보면 평범한 부룬디 시골 마을의 흔한 주거 형태다. 임시 거주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진다. 집 내부에는 나무를 떼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있다. 신생아를 비롯해 7명의 가족이 함께 잠을 잔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폐가 망가진다. 환기되지 않는 곳에서 나무를 떼기 때문이다. 운이 좋지 않은 아이는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운이 좋으면 평생 만성 폐 질환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목도한 절대 빈곤의 진짜 현장이었다. 이미지 확대 부룬디 트와족 마을 움집. 부룬디 트와족 마을 움집 김영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76개국 400여 도시를 돌아다녔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가장 못사는 국가에 속하는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등을 포함해 아프리카 20여 개 국가를 연구했다. 이러한 긴 여정은 필자를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로 이끌었다. 그 질문은 오랫동안 필자를 끊임없이 뒤흔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가난할까? 해답을 찾고자 정치학 박사로서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고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최빈국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은 평생의 과제가 됐다. 앞으로 우분투 칼럼을 통해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필자의 오래된 고민과 여정을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현재 세계은행은 하루에 2.15달러 3091원 이하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빈곤으로 정의한다.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 이미지가 과도하게 왜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의 수많은 사람이 절대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저발전 문제와 절대 빈곤을 빼고 아프리카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프리카의 본질을 빼고 얘기한다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아프리카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는 총 54개 국가가 있다. 유엔에 따르면 44개 최빈국 중 3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49개국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지역 대부분 국가가 최빈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빈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88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룬디의 국민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순위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부룬디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 41만 9,880원과 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룬디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하나 40여만 원이 남짓인 셈이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095원의 소득이 있다는 뜻이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절대 빈곤 기준선인 하루 2.15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에 대한 강의를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시는 학생들에게 하면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데이터 왜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낮더라도 물가가 싸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하게 낮은 아프리카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째 함정은 빈부격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도에 일주일 정도 머문 이들은 예상보다 현대화된 발전된 도시 풍경에 놀라곤 한다. 절대 빈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기도 한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의 수도와 몇몇 도시는 상당히 발전했다. 하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도시 빈민가가 있다. 농촌 지역은 발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의 빈부격차 문제는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하다. 부패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0원이라고 답한다. 당장 먹고 살 만큼 작물을 텃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사실상 실질 소득이 없다.
반면 상위계층의 소득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의 수입까지 평균에 포함하면 통계상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소득은 $300야. 42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두 번째 함정은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의 가격은 선진국의 가격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 문명 기술을 사용해 생산하는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선진국에 비해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한다. 전 세계는 문명 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절대 빈곤에 놓인 아프리카 국민에게는 아직 산업혁명도 오지 않은 것 같다는 착각이 일기도 한다.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주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건과 교육이다. 보건과 교육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의미한다.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인 이들은 아파도 치료받기 어렵다. 돈이 없고 가까운 병원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비극으로 이어진다. 내가 아픈 것은 치료받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렵다.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부모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교육의 부재는 개인의 미래를 파괴한다. 교육은 경제적 자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이 없으면 빈곤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부모가 교육받지 못했기에 내가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는 좌절감, 그리고 그 가난이 내 아이,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앗아간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상황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나아졌다. 그럼에도 절대 빈곤은 아프리카가 지닌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고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절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데 소극적이다. 공적개발원 ODA 규모조차 줄이는 추세다. 2025년 현재에도 아직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류 모두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요충지 대호수 지역 지정학적 복합성 앤드 김광수.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역 그레이트 레이크스 리전은 동아프리카 대지구 이스트 애프리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를 따라 형성된 빅토리아 호수 등 주요 호수와 강 유역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근 이 지역은 동부 중부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안보 통치, 구조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치 경제적 상호작용이 얽힌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아프리카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식민 지배 이전 대호수 지역에는 키타라 1300만 1400, 부간다 1300 현재, 부룬디 1500만 1966, 르완다 1300만 1595 등 왕국이 있었다. 대호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이야 민주콩고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등 4개 국가다. 이 지역의 인구는 1억 9천만 명이 넘는다. 뛰어난 농업 생산성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호수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내전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과 역학관계는 복합적이다. 또 인접 국가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 지역 문제는 민족 집단 간 불평등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국가 내전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역 분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프리카 학자 은부아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호수 지역 분쟁과 불안정의 원인과 관련 후투투치, 민족 정체성의 충돌 민주콩고의 열악한 통치구조 거버넌스 천연자원과 분쟁 광물, 지정학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 우비는 후투와 투치 간 민족 정체성의 양극화가 심화한 배경으로 대호수 지역 국가의 통치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후투투치족의 강한 민족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후투투치족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 영토를 공유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분열시키고 맥락화했다. 이후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공식화했다. 특히 탈식민지화와 독립 과정에서 벨기에는 과거 그들이 우대했던 소수의 투치족이 아닌 다수인 후투족을 지지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민족 정체성이 충돌하고 결국 민족 간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미지 확대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 하나 투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벨기에 식민 지배 당시 고착된 르완다 후투투치족 갈등은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통합되지 못한 채 지속됐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들은 민주 콩고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등 인접 국가로 흩어졌다. 이들은 강력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한 채 대호수 지역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과 충돌은 폭력 사태와 학살로 이어졌다.
그리고 콩고 동부 지역으로 대규모 디아스포라 다이에스퍼러 난민을 발생시켰다. 르완다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르완다어를 사용하는 르완다 화자 또는 바냐 르완다로 부른다. 그러나 이들은 바냐 물랭게, 투치, 후투 등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바냐 물랭게는 1718세기경 이주에 정착한 투치족의 기원이다. 또 다른 집단은 1950년대부터 1994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발생 전까지 르완다 내에서 다수였던 후투족이 투치족 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망명한 투치족 출신이다. 1994년 이후에는 제노사이드를 주도한 후투족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 대호수 지역과 민주 콩고 동부의 불안정은 정부의 반감을 품은 민족 집단이 무장 반군을 조직해 활동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들은 민주 콩고,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등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이들 국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반군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민주 콩고에서는 2019년 치세케디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그러나 민주 콩고 동부 지역에는 7만 130여 개 이상의 무장 조직이 준동한다. 이들은 분쟁과 불안정을 불러오고 있다. 다양한 무장 조직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에 반응한다. 무장 단체인 연합민주군 ADF 있다.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민주 콩고로 유입된 투치족이 조직한 르완다 민주의 반군 FDLR도 있다. 또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의 M23 민주 콩고 동부 지역 토착 민족 집단이 중심이 된 마이마이-MAI-MAI 랜두조그, 이투리 애국 저항 전선 FRPI 등이 활동하고 있다. 반군 단체는 민주 콩고의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분쟁 광물을 불법 거래해 무장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 광물의 착취와 불법 거래는 지역 분쟁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난민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대호수 지역의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착취와 약탈이 내전과 분쟁을 지속하고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주요 광물은 구리, 코발트, 산업용 다이아몬드, 주석, 리튬, 탄탈륨, 콜탄 등이다. 특히 코발트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르완다는 콜탄이 전혀 생산되지 않음에도 세계 4위의 수출국으로 기록된 바 있다. 이는 분쟁 광물의 불법 채굴과 불법 거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호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기 위해 분쟁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르완다와 부룬디의 후투 투치족의 갈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난민 발생, 이주와 정착력, 귀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 결과 민주 콩고, 우간다, 르완다 등 인접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주 콩고 동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후투 투치족의 생존 전략과 이후 국가의 국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경을 넘는 지역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난민, 이주민, 정착민으로서 유입된 후투 투치족의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맥락화됐는지, 그리고 이주한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대호수 지역의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민족 간 역학관계를 핵심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없어 평화가 유지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